오늘은 한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정의에 대한 끝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 이 숫자가 바로 1998년 겨울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축제가 비극으로 바뀌면서 기록된 최종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222. 이건 단순히 다친 사람들의 수가 아닙니다. 이 독극물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아예 시력을 잃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의 숫자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즐겨야 할 명절 축하주가 어떻게 중국 최대의 명절에 이렇게 끔찍한 독극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8년 중국 산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설날, 그러니까 춘절 준비로 한창 분주한데요. 바로 그때 아주 이상한 정체불명의 질병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월 23일에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불과 사흘 뒤에 3명이 더 죽고 바로 다음 날인 섣달 금은날엔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납니다. 뭔가 이상하죠? 다행히 한 의사가 이 끔찍한 패턴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거 뭔가 큰일 나겠다. 특히나 술 소비가 최고조에 달할 춘절 연휴가 코앞이었으니까요. 정말 대참사를 직감한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당시 온 가족이 모여서 보던 가장 인기 있는 춘설 특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방송 화면 아래에 긴급 자막이 흘러나갔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나온 술은 절대 마시지 말라는 정말 필사적인 경고였죠. 어떻게든 이 독이 퍼지는 걸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제 수사관들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독극물의 출처가 어딘지 그 경로를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들을 검사한 실험실에서 그 끔찍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메탄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업용 알코올이었어요. 이건 그냥 술이 아니었던 겁니다. 용제나 부동액으로나 쓰는 사람이 마시면 신경계를 파괴하고 실명까지 시키면 말 그대로 치명적인 독극물이었던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피해자들 몸에서 나온 메탄올 수치가 국가 안전 기준치의 무려 902배였습니다. 902배요. 이건 뭐 마시면 거의 살아남기 힘든 그런 수준의 엄청난 독성이었다는 뜻입니다. 수사망을 접혀가던 경찰이 마침내 결정적인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피해자들 모두가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표도 없는 저렴한 대용량 술, 이른바 산장주를 사 마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추적 끝에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하룻밤에 부자가 되길 꿈꿨던 평범한 농부 부부였거든요.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왕칭화, 그리고 그의 아내 우엠핑. 이 부부는 춘절 기간 동안 술이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걸 보고 이걸 기회로 삼은 거죠. 일리아 폭부, 하룻밤에 벼락부자가 되겠다. 이 생각 하나에 다른 사람의 목숨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죽음의 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먼저 술찌꺼기 같은 주소자를 구해요. 이건 알코올은 거의 없고 그냥 곡물 향만 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인체에 치명적인 공업용 메탄올을 무려 34톤이나 섞는 겁니다. 진짜 술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팔아치운 가짜 술이 57.55톤에 달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조잡해서 더 소름 끼치는 범죄 방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비극이 왕칭화 부부 한 쌍의 범죄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탐욕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재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독극물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는지 그 공모의 네트워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탐욕의 사슬이 한눈에 보입니다. 생산자 왕칭화가 만든 독극물을 유통업자 왕샤오동이 사들여서 더 많은 술에 섞어 양을 불립니다. 그리고 도매업자 양완차이는 이게 독주인 걸 알면서도 팔아넘겼고요. 심지어 양조장 관리자 가우스파는 이걸 수백 톤이나 사들여서 자기네 상표를 붙여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각 단계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네 가게에서 몰래 판 수준이 아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조장 관리자까지 가담해서 멀쩡한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니까 이 독극물이 산시성을 넘어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국가는 아주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했습니다. 범인들은 곧바로 잡혔죠.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끝났을까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지 불과 2달 만인 1998년 3월 주범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6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 아주 단호한 처벌이었죠. 사형수 중 1명이었던 양완차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20번 총살당해도 내가 입힌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에선 주범들을 몇 달 만에 사형시키는 신속한 국가의 정의가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 피해자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 권리마저 억압당했고요. 국가가 준 거라곤 고작 1만 위안, 그것도 대출금 명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위한 구제는 사실상 없었던 거죠. 바로 이 말이 그 억울함을 대변합니다. 내가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반드시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 독주의 남편을 잃은 루어슈 메이라는 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그 후 10년이 넘게 진실과 보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싸움 끝에 로슈 메이는 200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국가의 해명은 끝내 듣지 못한 채로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결말입니다. 이 비극의 상처는 사람들에게만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산시성이라는 지역 경제 전체를 뒤흔들었죠. 특히 이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주류 산업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사건 이전에는 전국 1위였는데 사건 이후에는 9위로 추락했으니까요. 심지어 중국 전역에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산시술은 마시지 말게나. 이 한 문장이 하나의 낙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수많은 양심적인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범인을 처벌하는 정의는 분명히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정작 가장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위안도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했다면 과연 그 정의는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